자,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을 막 일기처럼 썼다. 그럼 그게 어떻게 문학작품이 돼? 근데 문학작품이 된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설을 읽어보면 193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시대를 짐작하거나 혹은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193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 30년대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분위기였겠다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일상사였지만 그게 시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문학작품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930년대 딱 하루야 하루. 그리고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녀. 당연히 서사겠지. 시간을 전제로 해서 순서대로 막 적어놓은 거야. 시점은 고전소설하고 똑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작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만났던 사람 상대방의 심리부터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뭐 어떤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 사람들은 누구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버려.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이 1930년대가 일제강점기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가난하고 문제가 많았던 시대가 1930년대고 그거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겠지. 일제강점기가 우리 역사상 가장 가난하고 도둑이 많고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런 배경을 가진 시대가 1930년대. 자, 하루 동안에 외출 돌아다닌 거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런 걸 우리가 그 여로형 소설이라고 있어. 여로라는 게 여행자, 나그네, 일정이잖아. 근데 얘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회귀한다고 하는 거야. 회귀, 다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소설이고 공간이 이동된다는 건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소설가 구보라는 사람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 개인적인 일을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의 흐름, 이따 다 정리 다시 해주겠지만 의식의 흐름, 다른 말로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는 거야. 그냥 우연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은 자기 발걸음 가는 대로 이런 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주인공의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일화처럼 여러 가지가 막 나오거든. 우리가 시나리오 공부할 때 몽타주라고 배웠을 거야. 사람의 얼굴의 신체 일부 눈이나 코나 이런 걸 따다가 딱 붙이면 몽타주가 나오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몽타주라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반점 이래갖고 쉼표가 나와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편이야. 이런 걸 만연체 문장이라고 보통 부르지. 그 다음에 사실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다는 거야. 니은다, 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구보가 눈이 나쁜 구보가 말이지 하루 동안에 막 경성시내를 배회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뭐 경험이고 떠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쭉 써놨단 말이야. 박태원이라는 소설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봉준호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 있잖아.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자,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갔고요. 이 사람 천재야, 천재. 왜냐하면 박태원의 소설 중에 뭐 삼국지도 있고 그런데 왜 천재라고 하냐면 북한에 가서 시력을 잃어. 여기 소설가 구보도 시력이 굉장히 나쁜데 시력을 잃었는데 말르다가 소설을 썼어.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글 쓰는 재주나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거지. 천재야,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자, 의식의 흐름 기법과 몽타주 기법. 이건 좀 잘 알아둬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몽타주 여러 개의 단편들이 막 경계가 없이 다 뒤섞여 있어. 이게 이제 몽타주 기법이고 의식의 흐름은 인과성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막 썼단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력이 나쁘다 그랬잖아.
이 소설가 구보가 1930년대 지식인을 대표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고독하고 무기력하다. 무기력이 뭐야? 뭐 의욕이 없어. 하고 싶은 게 없어. 뭐 이런 거야. 아니?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피하고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피할 순 없구나를 자각한다.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자기가 외로운데 이걸 어떻게 미화시키냐면 나는 고독을 사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는 거야. 자, 그럼 본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거.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지 지금.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던 현재형 어미. 생각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니고 한다. 현재형 어미를 써가지고 내면을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밝아는 대로 반점. 이거만 반점 나올 거야 이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반점.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반점을 잡고 쓴단 말이지. 그러면 중간중간에 반점이 막 나오면 속도감, 마치 이렇게 탁탁 끊어지는 거 있잖아. 짧은 쇼트 장면이 막 연결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장면이 막 빨리빨리 전환되니까 심리나 태도를 섬세하게 그때그때 맞춰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한편에 단장은 짧은 지팡이를 말하는 거고 또 한 권의 공책. 자, 잘 들어봐. 이게 지금 단장은 어디를 갈 때 그 보조 도구잖아. 그지? 지팡이니까. 그거 들었어. 그러니까 어딜 나간다는 얘기지. 그지? 한 손의 공책. 이거는 그때 보고 느끼고 뭐 이런 걸 다 정리한단 말이야. 그런 학문이 있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한 손의 공책을 딱 들고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산책하고 공책 가지고 나와서 뭔가를 끄적끄적 소설가면 소설을 쓰겠지. 이런 거 갖고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930년대 지식인의 무기력한 어떤 고독 이런 걸 느끼는 거지. 안전지대 위에 기차를 여기 전차니까 전차 플랫폼을 말하는 거지.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역시 현정이고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이거 봐봐. 구보가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다 평가를 해버려. 행복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거야. 왜냐하면 내 행복은 없다고 얘기했고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저 사람들 행복할까 모르겠는데 행복 안 하면 행복을 찾을까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야.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나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맞잖아. 저 사람들은 목적지가 있는 거고 나는 없는 거야 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없다. 이런 얘기야.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시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왜냐면 목적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야 돼 말아야 돼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하고 애달픔하고 다 감정이지. 그런 걸 맛본다, 느낀다 그런 얘기야.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자, 그러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차를 탄 거고 혼자 갈 곳이 없다는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전차에 오른 거야. 어디 가고 싶어서?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렇다면 쉽게 설명하면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전차에 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전차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내용이 전차 안에서의 내용이야. 앞에서 짧은 제목 줬죠. 이런 거를 갖다가 소제목이라고 하고 소제목 주면서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위에서 좀 읽다가 재미없네 이러는데 갑자기 전차 안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첫 문장에 한두 어절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어. 구보는 우선 자리를 찾지 못한다. 자, 구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단 말이야. 어디 자리도 못 잡아.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9번은 차장 대 차장? 이건 전차를 운전하는 그 사람 있는 데지, 그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역시 맞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은 모습이고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는부터 할 것인가, 여기까지요.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9번은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이 이제 그 부들부들한 천이지, 그지? 비단 같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전차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을 뭐 일일이 집집마다 못 보니까 이런 게시판에다가 붙이거든. 그 붙인 걸 이제 보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가 있으면 좀 읽어볼 텐데 그런 기사도 없네, 뉴스거리가 없네 라는 얘기야. 읽을 만한 뉴스거리가 없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자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지명들이 다 서울에 있는 거고 구보가 지금 배회하고 있는 장소들이야. 쭉 돌아가는 거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 도시 바깥에 변두리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교회를 즐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나가면 혼자 나가거든. 고독이야, 고독. 응? 자, 자기는 고독하지만 교회에 나가서 그 고독을 잊어버려. 그게 교회에 나가는 거거든. 즐기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교회를 즐기지 않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 과거에는 교회에 나가서 즐겼단 말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지 그거를 즐겼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게 고독도 이제 두려워하는 거지. 그곳에는, 교회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한가로웠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봐, 나가면은 고독을 즐기지. 요사이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야.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고독을 사랑한다는 건 무기력하다는 얘기지, 그지? 그의 심경에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근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즐기는 척을 한 거지. 나는 역시 고독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한 거야.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괜히 스스로를 위안한 거였어.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결국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고, 그런 때 구모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동그라미 쳐볼까? 여태까지 다 저렇게 산 거야. 꾸며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고독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위안 때문에 무기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고독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몄는지도 모를 일이야. 자, 표 찍읍쇼. 옛날에 있잖아, 전차를 타면 전차표를 끊어야 되잖아. 그걸 가지고 타면 차장이 이렇게 찍어 표 검사한단 말이야. 그거 지금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단장, 짧은 지팡이를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 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의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자, 거기에 뒤집혀 있는데 뭐라 썼냐면 대정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잘 모르면 대정이라는 게 뭐 옛날에는 막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연호를 써. 연호. 새로운 임금이 되거나 왕이 있잖아. 되면 그때부터 연호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정 12년 뭐 이런 것들은 연호를 말하는 거고, 환산해 보면 일본 다이쇼 천황 때니까 1912년이 대정 1년이야. 알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화폐 발행 연도가 공교롭게도 다 뒤집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지. 9번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계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생각해봐. 지금 저런 거에다가 무슨 의미를 둬.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9번을 위해서 뭐라 했냐면 자기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 아마 그런 데서 공통점을 찾으면 약간의 희열이 생기겠지. 뭐 기쁨.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야. 뭐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야. 내가 지금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저런 걸 하는데 찾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어. 중략 조그만 또 나왔다. 제목 한계의 기쁨을 찾아. 그게 바로 행복이겠고, 9번은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모양이 맥없다, 힘없다, 그런 얘기야. 서너 명의 지게꾼, 이 사람들 이제 배달해주는 사람이지, 지게에다 물건을. 9번은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약동이 뭐냐면 살아서 꿈틀꿈틀 된다 생각하면 돼. 약동하는 무리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혜꾼들이 맥이 없어, 기운이 없어, 의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의욕이 없으니까 의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저렇게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경성역? 여기에는 사람들 많잖아. 타고 내리는 사람들, 왔다 갔다 사람들 많잖아. 거기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약동하는 무리를 찾고 싶은 거야.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의 항구, 원래는 항구가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여기는 경성역이 되겠지, 그지? 항구와 친하여야 한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생동감이 넘치겠지, 그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겠지. 뭐 이러니까 9번은 소설가고, 그러니까 소설가는 당연히 거기에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 소설가로서의 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9번은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직업적으로 소설가로서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있잖아. 약동하는 무리를 보면 자신의 무기력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서 가는 거지 철저한 무슨 소설가 직업의식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자기가 약동하는 무리를 찾으면 생기를 찾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고독이 오히려 거기에 있대. 왜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부모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자, 우리가 하는 말 있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은 엄청 많은데 내가 나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독해. 그걸 느낀 거지.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종,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간적인 면모, 생존감,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거 찾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그러면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니까 고독하다는 얘기지.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것 밑으로 무의미한 것. 그러니까 혹시 부산 가는 거 몇 시 출발해요? 이런 얘기들만 있단 말이야. 알았니? 그게 무슨 대화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독이라는 걸 뼈저리게 더 느낀 거야.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 그네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성역이니까 뜨내기니까 이거 짐 좀 잠깐 봐주세요. 이런 말도 못할 형편이란 말이야.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 여기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는 거지. 이런 걸 불신이라고 하지. 신뢰감이 없는 존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신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 불신이 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9번은 아이고 참 경성역의 저 사람들, 도시 사람들 참 안됐다, 보기 딱하다, 불쌍하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못 믿니,
그리고 대화가 저렇게 무의미하니? 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 다음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 늙은 할머니를 본 거야. 자, 그럼 구보는 지금 누군가를 보고 있지? 관찰하고 있지, 그지?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실제로 그럴까? 아니야. 자기가 판단한 거야. 알았니? 저 보니까 저 노파는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딸네 집에 가나 보다. 라고 자기가 추측하는 거지, 그지?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이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이거 지금 봐봐라. 자기가 노파를 보고 있잖아. 노파의 외양을 얘기했어. 외양. 펴질 턱이 없고 라고 얘기했지. 그 안면 근육에 대한 외양 묘사, 두 눈에 대한 묘사, 그렇게 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라고 자기가 얼굴 보고 판단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가 바로 노파였단 말이야. 자, 그리고 너무 고생하니까 감동도 못 느끼고 아무리 좋은 일을 일어나도 환하게 웃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이번 두 번째 대상이야.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좀 웃겨.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니까.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토목, 이게 이제 비단이나 뭐 이런 옷감일 거야. 일용 자파, 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들, 비품들,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비상약 같은 것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것을, 그런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는 이제 그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저 시골 신사, 야, 노파하고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네.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노파가 뭐 잘못됐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신사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속물적이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업신여긴 거야.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게다. 그러니까 저 시골 노신사가 말이지, 돈만 조금 있으면 여기 3등 승차권 다 없애고 1등이나 2등을 샀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돈이 지금 없는 거지, 그지?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서 부종, 이게 사람이 있잖아, 퉁퉁 붓는 걸 부종이라고 하는데,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됐다 생각해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니까 자기가 만성 위 확장이 있는 거 다시 떠올린 거지, 그지?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됐다. 병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지금 여기 도시잖아. 도시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뭐 이런 거야. 40여 세의 노동자, 이게 세 번째지, 그지? 아까 노파, 시골 노신사, 40여 세의 노동자, 관찰의 대상이야.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이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전경부라고 나왔는데, 전경부가 뭐냐면, 전경부는 목이 있으면 앞쪽 부분을 전경부라 그래. 팽융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환자의 모습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전경부 팽윤이라고 나왔지. 팽융. 돌출한 안구, 눈이 튀어나왔고, 또 손에 경미한 진동, 약간 떨고 있고, 분명히 바세도시 병이라고 했어. 바세도시 병, 유명한 병이지, 그지? 이게 갑상선 때문에 얼굴이 막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하는 걸 바세도시 병이라고 그래. 원래는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저렇게 불렀어.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있잖아. 외모가 그러니까 전경부가 평균같죠. 안구가 돌출했지. 손을 떨고 있지. 그러니까 옆에 좌석 빈자리가 있어도 앉으려 들지 않는다. 싫어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 네 번째 관찰 대상.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떼굴떼굴 굴렀어.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 젊은 아낙네의 바스켓에서 복숭아가 굴러가지고 40여세 노동자 앞에까지 온 거야. 여인은 그것을 쫓아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세도시 병을 가진 사람들을 기피한단 말이야. 멀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숭아 흘렸으면 와서 주워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안 죽는다는 얘기야.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가지고 기록에 이제 적는 거야. 알았니?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던 캡스고 린네르 스메리라고 했어요. 린네르 스메리. 일제시대 때니까 스메리는 원래 여기 목을 꽉 조이는 양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린네르 스메리 양복을 입은 사내. 이번에 5번째네. 그 양복을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들의 의욕을 갖는 두는 타인을 의욕을 갖는다는 얘기는 의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복 입은 사내가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고 있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울한 마음으로 떠났다 그런 얘기고, 왜냐하면 여기 경성역에 온 게 뭐야? 그 약동하는 물이 찾아와서 생동감 먹고 싶었잖아. 근데 와봤더니 이 5번째 양복 입은 사내까지 모두 상대를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 불신, 믿지 못하는 거, 의욕의 눈초리,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시의 사람들은 서로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구나, 마음이 우울해하면서 떠났다 그런 얘기야. 관찰 대상이 5개 정도 나왔어, 그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 소설은 실제로 구보씨, 즉 박태원이 1930년대 서울 경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포착한 이런 걸 세태소설, 1930년대 상황을 알려주는 소설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회귀형 소설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아까 했던 거 뭐 쉼표를 하는 거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나타내는 거, 호흡을 조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중요하니까 알아두고, 그 다음에 현재 어미는 인물의 내면, 생생함, 사실감 이렇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첫 어절, 하나, 둘 정도 어절에 소제목이 등장한다. 그러면 독자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지,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집중시킨다. 이렇게 하면 소제목의 역할과 기능이 되겠지.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본다면 구보는 일정한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이 없다. 배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배회라고 하는데 배회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소지품은 뭔데? 눈에 띄는 게 단장, 짧은 지팡이, 또 그 다음에 한 권의 공책, 요거 가지고 하는 거지. 공책은 기록이니까. 그 다음에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야? 그러면 경성역이지. 약동하는 무리들 보면서 생동감을 찾으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9번은 고독을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독을 사랑하는 것처럼 미화시킨 거야. 근데 따져보니까 오히려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경성역은 인간적인 면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고독을 발견한다. 실패지 실패.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사는 도시, 경성역이 어쩌면 현대 도시의 모습인데 거기 갔다가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 우울, 슬픔을 느끼고 돌아온다. 자,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 좀 구체적으로 하면 봐봐. 5명의 관찰 대상이 나오지. 만약에 이걸 영상으로 찍으면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올 거야. 노파, 중년 시골 신사, 40여 세의 노동자, 젊은 아낙네, 양복 입은 사내, 이렇게
5 사람이 관찰 대상이고 관찰해봤더니잖아. 노파는 간단하게 늙고 병들었어. 시골 중년 신사 이 사람은 노파하고 거리를 두려고 해. 사람끼리 왜 이렇게 차별을 해? 이런 거 느꼈어. 40여 세의 노동자는 바세도시병 그 안구가 돌출되는 그다음에 젊은 아낙네는 보니까 복숭아를 흘렸는데 죽지를 않아. 가까이 가기 싫다는 얘기지, 그지? 양복 입은 마지막 양복 입은 사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의욕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노파에 대해서는 구보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불쌍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중년 시골 신사를 보면서 저놈은 뭐 돈 있으면 1등 칸에 가겠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3등 칸이니까 속물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놈이야. 기회주의적인 놈이야라고 멸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0여 세의 노동자는 좀 약간 그 바세도시 병이 걸렸으니까 깨끗한 느낌이 아니고 멀리하고 싶어. 젊은 아낙네 이건 바세도시 병이 걸린 40여 세의 노동자를 기피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마지막 양복 입은 사내는 그 사내 때문에 오히려 고독을 느끼고 타인을 불신하는 모습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면서 자리를 떠나게 된다. 지금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전반적이고 디테일한 좀 내용들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꼭 공부해야 돼. 왜냐면 기억할 때 좀 되잖아. 그지? 이게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었다.